놀러를 가든 어딜 가든 이제 네 새끼는 니네가 데리고 다녀라. 아니면 더 클 때까지 기다려. 봐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너희 고생하지 말라고 힘들어도 참고 봐줬더니 그게 당연한 줄 아니? 너희는 고맙긴 했어? 당연히 고맙죠. 갑자기 왜 그러시는데요? 맡아주신다면서요. 그동안 너희가 말없이 우리 집에 들이닥쳐서 애만 덜렁 놓고 갔을 때도 이해했는데 이제 깨달았다. 너희한테는 엄마가 공짜로 써먹을 수 있는 보모라는 걸 말이야. 아니, 할머니가 손자 좀 봐줄 수 있는 거지. 왜 말을 그렇게까지 해요? 갓난아기 맡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애 밥만 차려주시면 되잖아요. 그 쉬운 거를 왜 너희는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갓난아기가 아니라고? 그러면 너희 둘째 생겨도 안 맡긴다는 거야? 나는 이제 더 이상 니네 애기 못 봐주니까 맡길 생각하지 마로. 둘째가 생기든 셋째가 생기든 너희 힘으로 알아서 키우고 그게 부모지. 어머니, 저는 친정이 멀리 있어서 부탁할 데라고는 어머니밖에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해요. 나도 서운해. 나도 너희한테 서운해. 너희는 내가 집에 가끔만 와도 불편해서 죽을라 그러고 밥 한 끼 내준 적도 없으면서 너희는 필요할 때만 부모 이용하니? 나도 너희가 애 맡기고 가면 불편하고 힘들어.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 오늘 이야기 석주인공은 71세 윤희순 씨입니다. 윤 씨의 30대 후반 아들 정민우는 최근에 결혼을 했습니다.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던 윤 씨는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애틋하기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도 아끼고자 했죠. 그래서 아들 며느리의 부탁을 들어주었던 것인데 호의가 계속되니 어느새 그것이 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마움 없이 그저 받기만 하는 게 당연해진 것이죠. 애초에 결혼해서 떠난 자식에게 헌신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다고 사이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었고 고맙다고 효도를 하는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윤 씨는 그것을 갖은 고생을 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가장 큰 비극은 아들네에게 아이가 생기고 윤 씨가 도와주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처음부터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윤 씨도 아들을 결혼시키며 자식들 싫어하는 짓은 하지 말고 쓸데없이 섭섭해하지도 말자 다짐 또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새로 생긴 식구와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우리 거의 다 왔어요. 그래? 그 빌라 뒤쪽에 주차장에 대는 거 알지? 네. 주차하고 올라갈게요. 그래. 하지만 윤 씨는 아들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신발을 신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신혼여행을 갔던 아들 내외가 윤 씨의 집에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인사를 하겠다고 도착한 다음 날 바로 온 아들 부부가 예뻤습니다. 그래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점심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죠. 윤 씨는 버선발로 아들 부부를 맞았습니다. 주차장으로 나가보니 아들의 차가 보였습니다. 주차선에 맞춰서 차를 대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힘들 텐데 좀 더 쉬지. 점심 먹고 부산도 가봐야 해요. 부산에? 오늘 바로? 그렇죠. 그래야 하룻밤 자고 내일 돌아오죠. 그리고 다음 날은 출근해야 하고요. 윤 씨와 아들의 신혼집은 차 타고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만 사돈네는 부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윤 씨네 집에 인사를 하러 왔으니 부산도 안 갈 수 없죠. 아이고, 사돈이 엄청 기다리시겠네? 얼른 밥 먹고 가야지. 네. 며느리가 짐을 꺼내려는지 트렁크 문을 열었습니다. 윤 씨도 같이 들어주려고 보니
며느리가 트렁크에 있던 큰 쇼핑백을 안쪽 구석으로 쑥 밀어 넣었습니다. 잘 모르는 윤 씨가 보아도 고급스러워 보였고 쇼핑백의 크기가 상당히 컸습니다. 짐 하나밖에 없어요. 안 도와주셔도 돼요. 며느리는 그 앞에 있던 작은 쇼핑백을 하나 집어들더니 트렁크를 닫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얼른 올라가자. 배고프지? 윤 씨가 아들과 며느리를 이끌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미리 차려놓은 음식들을 보고 아들도 며느리도 놀랐습니다. 이걸 다 하신 거예요? 그래. 우리 며느리 입맛에 맞을지는 모르겠네. 미리 아들에게 며느리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물어봐서 차린 상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된 후 처음으로 오는 며느리이기에 윤 씨가 많이 신경을 썼죠. 아, 이거 먼저 받으세요. 아들과 며느리는 의자에 앉기 전에 아까 꺼낸 쇼핑백을 윤 씨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탈리아에서 산 거예요. 유럽으로 다녀온다더니 웬걸 선물을 사온 듯 했습니다. 쇼핑백을 보니 아까 트렁크에서 봤던 것과 같은 메이커 같았습니다. 뭘 이런 걸 다 사와? 이 돈으로 맛있는 거 한 번 더 사 먹지. 그래도 어떻게 빈손으로 와요? 아이고, 너무 고맙다. 안에 들어있던 상자를 열어보자 화려한 무늬가 새겨진 스카프가 나왔습니다. 어머, 너무 곱다. 혜지가 고른 거예요. 아들이 며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혜지야, 너무 고마워. 잘 쓸게. 안 사둔 것도 샀지? 당연히 샀죠. 걱정 마세요. 트렁크에 있던 커다란 쇼핑백을 떠올렸습니다. 크기를 보자니 스카프는 아닌 듯 했고 며느리가 들고 들어온 핸드백이 들어가면 딱 맞을 것 같은 크기였습니다. 잠시 떠올린 유 씨는 이내 고개를 빠르게 휙휙 저었습니다. 잊지 않고 챙겨준 아들 며느리에게 그저 고마워했습니다. 스카프를 안방 침대에 곱게 올려놓고 나와서 다 같이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혜지야, 어때? 맛있지? 아, 어머니 요리 솜씨가 좋으시네요. 그래? 많이 먹고 싸가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네, 둘 다 일하니까 제대로 차려서 먹기가 힘들어요. 진짜 갈 때 좀 싸주세요. 김치도. 식 올리기 2달 전부터 살림을 합쳐서 같이 살고 있던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맞벌이를 하니 뭐 하나 제대로 해먹기 힘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원래 한 끼에도 김치를 여러 종류를 꺼내서 먹을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친정엄마가 너무 멀리 계시니까 혜지가 힘들겠네.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해줄게. 네.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윤 씨가 차려놓은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희 지금 부산 내려갈 거면 반찬은 다음에 싸줄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메시지 보내줘. 알았어요.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한참 가야 되니까.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를 보내고 다음 날 아들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정말로 먹고 싶은 반찬을 적어서 보낸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올라오는 시간에 맞춰서 조금씩 담은 반찬들을 들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종종 아들이 반찬을 가져갔죠. 퇴근할 때 빈 반찬통을 들고 윤 씨에게 들리면 윤 씨가 새로 한 반찬들을 들려보냈습니다. 아들은 잘 먹겠다고 하고 가져갔습니다. 윤 씨 혼자 먹을 땐 간단히 차려 먹는데 아들 내줄 반찬들을 해야 하니 여간 힘들고 까다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 하나 맞추는데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기쁜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도 가까이 사니 서로 챙겨주며 지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반찬통을 채워주는 게 일상이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난번 반찬을 가져가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아들이 퇴근길에 윤 씨에게 들렀습니다. 왔니? 그러자 말없이 반찬통이 든 쇼핑백을 식탁 위로 탁 올려놓는 아들. 윤 씨는 깜짝 놀라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화가 난 표정으로 윤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반찬 싸주지 마세요. 왜 그래? 집에서 밥 잘 안 먹어요. 희한한 대답이었습니다. 여태 받아간 반찬들은 다 뭐였는지 의아했죠. 여태 잘 먹어놓고 왜 그래? 저희 집 아침밥도 안 먹고요. 저녁도 거의 밖에서 먹거나 시켜 먹어요. 엄마가 해준 거 먹을 일이 없어서 냉장고에 다 썩어 있는 거 제가 아침에 통 씻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뭐? 윤 씨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연한 듯 가져가길래 잘 먹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혜지랑 싸우고 매번 반찬통 들고 다니는 것도 번거로워요. 윤 씨에게 괜한 화풀이를 하는 아들. 윤 씨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싸운 것이 꼭 윤 씨의 탓인 것 마냥 말하고 있지만 윤 씨도 달라는 반찬을 힘들게 해서 준 죄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네가 싸달라고 했잖아. 왜 여태 가져갔어? 그러면 지금까지 준 반찬들 다 버렸다는 거야? 그러자 아들이 여전히 화가 난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반찬 주면 밥만 해서 먹으면 될 것 아니야? 집에서 밥을 해야 먹죠. 혜지가 안 차리면 너라도 차려서 먹으면 되잖니? 저도 퇴근해서 힘든데 그냥 시켜 먹는 게 더 편해요. 아들의 대답에 이번엔 윤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기분이 상한 정도로는 지금 윤 씨의 심정을 다 표현하지도 못했습니다. 먹기 싫다는 거 억지로 떠안겨 준 것도 아니고 달라길래 열심히 만들어줬을 뿐인데 왜 자신을 눈치 없고 이상한 엄마를 만드는지. 그럼 우리 서로 쓸데없는 일만 하고 있었던 거네. 얼마나 감정 낭비, 노동 낭비, 시간 낭비냐? 앞으로는 안 줄게 진작 좀 말하지 그랬어. 엄마가 말하면 못 알아들을 것도 아니고. 아, 제 뜻은 그게 아니고요. 저도 속상하니까 죄송해요. 윤 씨는 아들이 참 야속했습니다. 진작 말했으면 그 고생을 하지 않는데. 그리고 그걸 고지곳대로 버렸다고 말하는 건 무슨 예의인지. 아무리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애둘러 말했다면 눈치껏 안 줬을 텐데 말이죠. 반찬 버리는 일을 가지고 아들과 며느리가 싸웠을 것을 생각하면 윤 씨의 속이 새카매졌습니다. 며느리 탓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고도 계속해서 가져간 아들의 탓이 컸습니다. 이 일을 친한 모임 친구에게 말하자 그 친구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언니? 요즘엔 김치나 반찬 싸주면 집에 가는 길에 휴게소에서 버리고 간대잖아. 그걸 뭐하러 여태 해줬어? 나도 우리 아들, 딸 절대 반찬 같은 거 안 해다 줘. 애들도 다 싫다 그러더라고. 아니, 내가 괜히 그랬나? 윤 씨가 궁시렁거리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거 들고 아들 집에 찾아가지 않은 게 다행이네. 지난번에 저기 삼거리에 세탁소 언니 있지? 복날이라고 닭 삶아서 아들네 갔다가 쫓겨났대잖아. 뭐? 쫓겨났다고? 아들이 쫓아냈대? 아니, 뭐 진짜 발로 뻥 차서 쫓아낸 건 아니고 얼마나 질색하던지 그 냄비 그대로 들고 다시 돌아왔다고 얼마나 하소연을 하던지. 말없이 찾아간 거야? 글쎄, 그 언니 말로는 말하고 찾아갔다고 하던데. 진짜 그랬는지는 모르지 뭐. 아무리 그래도 그랬으려고. 자식인데. 어쨌든 그만큼 자식들이 부모가 뭐 해다 주는 걸 안 좋아한다는 거지. 늙은 엄마들은 괜히 힘 뺄 필요 없어. 애들이 뭐 먹고 싶으면 어련히 알아서 잘 사 먹겠어? 우리 때랑 같나?
우리는 어릴 때 먹을 게 적었으니까 이렇게 반찬 해다가 나누는 게 정이고 사랑이지만 요새는 널리고 널린 게 맛있는 음식이잖아. 들어보니 그 말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해준 반찬을 버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잘 안 먹게 되니 이제는 주지 마세요. 이렇게만 말했더라도 서운하지도 않았을 텐데 굳이 그걸 다 버린다고 하는 아들의 말에 받지 않아도 될 상처를 크게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며느리가 임신을 했을 때였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바로 아이가 들어선 며느리에게 축하 전화를 한 통 했습니다. 꿍한 마음은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축하할 일에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혜지야, 축하해. 네, 감사해요. 어머니, 그래, 건강 잘 챙기고 입덧은 안 하니? 조금 하는데 아직은 괜찮아요. 여전히 며느리와는 서먹서먹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주 보지 않으니 친밀해지기는 어려웠습니다. 뭐 내가 도와줄 건 없고? 아니요, 그래.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라.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의 말대로 필요한 건 없어 보였습니다. 나중에 출산 후에도 안사돈이 부산에서 올라와서 직접 도와준다고 했으니 더더욱 시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할 리가 없었죠. 아들네 가정에선 윤 씨가 서 있을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쯤 되니 며느리도 내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의 아내로 생각하는 게 속편할 것 같았고 아들도 이제 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의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는 태어났고 그 뒤로도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아직 사돈 계시지? 네. 다음 달에 내려가신대요. 그래. 알았다. 처음에는 아이도 보고 싶고 아들네도 가보고 싶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윤 씨도 점점 그런 마음들이 희미해졌습니다. 싫다는데 꾸역꾸역 얼굴 들이밀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니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사돈이 부산으로 돌아가고 나서야 어쩌다 아들이 초대하면 가끔 얼굴 한번 비추고 서둘러 돌아오고 했습니다. 가봤자 애기 안고 시어머니 맞이할 며느리만 좌불안석이었죠. 그렇다고 친정엄마처럼 윤 씨가 이것저것 해준다고 했다가는 더 불편하기만 할 것 같았습니다. 윤 씨도 그 옛날엔 그랬으니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아들과 안 보고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소식 들으며 그렇게 먼 친척처럼 살았습니다. 차 타고 30분이면 서로에게 도착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오히려 사이는 조금 더 원만해졌습니다. 서로 마음 상할 일이 없으니 가끔 전화통화할 때도 살갑게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휴직하고 혼자 아이를 돌보던 며느리도 다시 회사에 간다는 소식도 들었고 아이도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이 멀어도 어찌어찌 애기 키우며 일하며 잘 사는 듯해서 걱정은 덜었습니다. 아들도 딸도 제 가정 저희들이 알아서 잘 꾸려나가겠거니 생각하고 말았죠. 그런데 손자가 두 돌이 안 됐을 때였습니다. 아들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혹시 다음 주말에 건우 좀 봐줄 수 있어요? 손자를 봐줄 수 있느냐고 묻는 아들. 아이가 돌이 지날 때까지 윤 씨에게 이런 부탁은 처음이었습니다. 애 때문에 저희가 2년 넘게 휴가 때 여행도 제대로 못 가서요. 그리고 저희 결혼기념일도 다가와서 애기는 못 데리고 가는데야. 아무래도 애기가 있으면 제약이 많으니까요. 그러긴 할 듯했습니다. 애가 있으면 무엇이든 애기 중심으로 해야 하니 말이죠. 그동안 며느리도 애기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을 듯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일까지 하니
제대로 쉬지도 못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윤 씨는 아들에게 알았다고 했습니다.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윤 씨가 한번 봐주는 게 아들 며느리에게는 무척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알았어. 하루 봐주면 돼? 아, 2박 3일인데. 그래. 알았으니까 데리고 와. 그럼 다음 금요일 아침에 데리고 갈게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던 아들은 아주 기뻐했습니다. 윤 씨도 전화를 끊으며 피식 웃었죠. 거리를 두고 지낸다고 부모 자식 사이가 아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처음 윤 씨에게 맡기고 간 아들은 불안한지 자꾸 전화를 걸었습니다. 건우 잘 있어요? 그래, 잘 있어. 밥도 먹였고, 이제 씻기고 재울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맘 편히 놀아. 윤 씨도 건우가 막상 집으로 왔을 때는 조금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를 돌봐본 지가 벌써 수십 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도 아들을 키워본 엄마였습니다. 금세 적응이 됐죠. 여러 번 전화하던 아들은 잘 지내는 건우를 확인하고는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이 되었을 때 아들과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러 왔죠. 안 힘드셨어요? 힘들긴. 힘들긴 말도 못하게 힘들었습니다. 애가 걸어다니니 너무 활발하기도 하고 가구 모서리들이 뾰족해서 혹시 사고가 날까 무서워 뒷공무니를 졸졸 쫓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애가 먹을 삼시세끼를 차려주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었죠. 그래도 2박 3일 동안 아들 며느리 맘 편히 쉬었을 것을 생각하면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건우가 잘 지낸 것을 눈으로 확인하니 아들도 며느리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놀다 왔어? 네. 모처럼 오랜만에 해방된 것 같아요. 그래. 가끔 이렇게 봐줄 테니까 휴일에 놀러도 갔다 오고 해. 너무 좋아하는 아들 며느리를 보고 뱉어버린 그 말. 이 말을 윤 씨는 얼마 못 가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도 때도 없이 애를 맡아달라고 전화를 해댔습니다. 처음엔 오전에 맡겼다가 오후에 데리고 가더니 나중엔 다음날 데리고 간다고 하기도 했고 그 횟수가 윤 씨가 생각하기엔 너무 잦았습니다. 휴가를 가거나 주말에 가끔씩 돌봐주는 것을 생각했던 윤 씨는 요즘 아들네가 도를 지나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삑삑삑. 기계음이 들려 윤 씨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안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윤 씨가 문가를 쳐다보았는데 건우를 안고 있는 며느리였습니다. 아, 어머니. 주무시고 계셨어요? 새벽에 잠을 좀 설쳐서. 시계를 보니 오전 9시였습니다. 아, 건우 아빠가 그냥 들어가서 건우 놓고 오면 된다고 하길래요. 며느리의 말이 참 황당했습니다. 건우가 무슨 택배 상자라도 되는 것 마냥 말하는 것이 어이가 없었죠. 비밀번호는 아들이 알려주었겠지만 이렇게 막무가내로 들어오는 것은 무슨 예절인가 싶었습니다. 저 그럼 가볼게요. 건우를 윤 씨 침대 위에 앉히고 돌아서려는 며느리를 윤 씨가 불러 세웠습니다. 언제 데리고 가려고? 이따가 건우 아빠가 연락 드릴 거예요. 전 좀 급해서 가볼게요. 쉬세요. 그러더니 나가버렸습니다. 아이와 둘이 횡하니 남겨진 윤 씨는 황망함에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요즘 애 좀 봐달라고 연락할 때 몇 번 안 된다고 했더니 이제는 연락도 안 하고 오는 모양이었습니다. 남겨진 아이 혼자만 신이 나서 엉덩이를 들썩들썩 했습니다. 너희 엄마 아빠는 또 어딜 간대니? 아이를 안고 중얼거린 윤 씨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이 건우의 장난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윤 씨가 꺼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건우에게 해줄 반찬거리가 있나 냉장고를 열어보며 윤 씨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내쉬었죠. 참 좋은 부모 되기 너무 힘드네. 그 뒤로도 몇 번 이렇게 연락 없이 찾아와 건우를 두고 갔는데 그럴 때마다 방금 온 아이를 도로 돌려보낼 수 없었던 윤 씨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 정말 윤 씨가 봐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아들 며느리가 과하게 서운해했습니다. 삐삐삐. 오늘은 깨어 있었지만 주인 있는 집 밖에서 들리는 비밀번호 치는 소리가 달가올 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말 저 소리가 싫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니, 연락 좀 하고 오라니까. 엄마 오늘 모임에서 야유회 간다고 했잖아. 그러자 아이를 안고 들어오던 아들과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언제요? 지난번에 말했잖아. 엄마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지? 저희 지금 건우 놓고 나가봐야 되는데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아들. 처음에 건우를 맡길 때 조심스러웠던 아들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엄마도 10분 안에 나가봐야 돼. 그러자 아들이 무척이나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린 어떡하라고요? 그런 일정이 있었으면 미리 제대로 말을 해줬어야죠. 엄마는 지난번에 분명히 얘기했다. 그리고 연락을 해야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너희 아니야. 아들이 곤란한 듯 며느리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런 아들 며느리를 보며 윤 씨가 말했습니다. 너희 놀러 가는 거면 애를 좀 데리고 다녀 이제. 클 만큼 컸는데 왜 맡기고 너희만 다니는 거야? 불편하니까 그렇죠. 애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애 키우는 부모가 어떻게 편한 것만 찾아? 나도 시간 날 때 봐준다고 한 거였잖아. 그런데 요즘 너희들 보면 애는 내가 다 키우는 것 같아.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도 구겨졌습니다. 아무튼 엄마는 오늘 약속 취소 못해. 지금 나가야 해. 다 같이 가는 거고 돈도 다 냈어. 얼마요? 제가 드릴게요. 그게 중요하니? 엄마도 엄마 일정이 있는 거잖아. 선약이 있다는데 왜 이렇게 막무가내야? 윤 씨도 이제는 슬슬 화가 났습니다. 선약은 저희죠. 언제는 애기 맡아줄 테니까 놀러도 다니고 하라면서요. 그게 이렇게 자주 맡기라고 했던 거니? 그리고 연락도 안 하고 불쑥불쑥 들어와서 애만 놓고 가고 말이야. 너희가 그렇게 자꾸 맡겨버릇하니까 주말에 애 보기가 더 힘든 거야. 애랑 시간 보내는 것도 익숙해져야지. 아, 애기를 데리고 갈 만한 곳이 아니니까 그렇죠. 다른 부모들은 휴가 때 애기 데리고 갈 만한 곳부터 찾는다던데 어째 너희는 거꾸로니? 윤 씨가 한 소리 했더니 아들도 기분이 상했는지 씩씩대며 건우를 데리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윤 씨도 나갈 준비를 하다 말고 천장을 쳐다보며 한숨 쉬었습니다. 역시 애 봐준 공은 없다더니 옛말에 틀린 말 하나 없었습니다. 애를 봐줘도 고마운 줄은 모르고 안 봐주면 역정을 내니 괜히 여태 고생하며 돌봐준 듯 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자 했던 스스로의 다짐을 지키지 못했던 윤 씨의 잘못이었습니다.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당해도 쌌죠. 그 뒤로는 빈정이 단단히 상했는지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윤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불편해도 주말에 몸은 무척이나 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한번 맛본 편안함이 너무 달콤했으니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척 괴로웠을 것입니다. 얼마 못 가 아들이 윤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죄송해요. 제가 감정이 과했어요.
예약해둔 게 있어서 빨리 나가야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음 상하셨죠? 아들이 사과를 하니 오히려 윤 씨가 주춤하게 됐습니다. 한동안 연락 안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연락이 올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꼭 제대로 연락하고 갈게요. 자주 맡기지도 않고요. 그러니 윤 씨도 마지막으로 속는 셈 치기로 했습니다. 자주 맡기지도 않고 올 땐 연락을 한다고 장담을 했으니 그 말만 지켜진다면 큰 문제가 될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는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고 2주쯤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제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데요. 이번 주에 건우 한 번만 봐줄 수 있으세요? 금요일 밤에 맡겨서 토요일 오후까지 데리러 갈게요. 그래. 알았다. 회사에 일이 있다는데 별 수 있니? 그러면 금요일에 퇴근해서 바로 건우 데리고 갈게요. 마침 주말에 일정도 없었고 급한 일이 생겼다는데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아들이 건우를 데리고 윤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건우를 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럼 가볼게요. 그래. 무슨 큰일 생긴 건 아니지? 윤 씨가 아이를 건네받아 안으며 물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건우 엄마는? 건우 엄마도 이번 주에 일이 있어서요. 알았다. 아들은 현관에서 곧바로 뒤돌아 나갔습니다. 건우야, 오늘은 할머니랑 놀자. 아이의 신발을 벗기고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건우의 발에는 신발 한 짝만 신겨져 있었습니다. 혹시나 내일 낮에 산책이라도 가게 될 수도 있는데 신발이 없으면 조금 불편할 듯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은 채로 아들을 따라 나갔습니다. 아들이 주차장에 가며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떨어져 있을까 싶어 뒤쫓아가는데 아들이 며느리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죠. 그래도 잘 됐지. 애 맡길 데도 없어서 혜지 네가 힘들어했잖아. 그리고 둘째도 생겼으니까 앞으로 더 힘들어질 텐데 엄마랑 멀어져서 좋을 거 없지. 나 이제 출발해. 집으로 갈게. 짐 다 쌌지? 일단 내일 데리러 온다고 말했는데 내일 다시 전화해서 일정이 늦어진다고 하면 돼. 그래. 출발할 준비하고 있어. 바로 가게. 아들은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고 윤 씨는 아들의 통화 소리를 듣고는 자신도 모르게 숨어버렸습니다. 그대로 아들의 차는 떠나버렸고 윤 씨는 잠시 서 있다가 서둘러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휴대폰과 지갑을 챙겨서는 손자를 데리고 나가 택시를 탔죠. 그렇게 택시는 한참을 달려서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윤 씨는 정신이 번쩍 든 상태였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시간들이 참 허무했죠. 오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건 거짓말이고 둘이 함께 놀러를 가는 듯 했고 아마 윤 씨에게 사과를 했던 것도 둘째가 생겨서 그 아이도 맡기기 위한 악어의 눈물인 듯 했습니다. 어떻게 세상 천지에 이런 아들 며느리가 있는지 며느리는 남이라 그렇다 쳐도 아들은 어떻게 지 엄마를 이용할 생각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 집 앞에 내린 윤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띵동.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여기. 네 아들 데리고 가라. 윤 씨는 그렇게 말하며 안고 있는 손자를 며느리 품에 떠밀었습니다. 애기한테는 미안하지만 도저히 이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가 미운데 손자라고 어여쁘기만 할 리도 없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무어라 하기도 전에 띠링하고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그 안에서 아들이 내렸습니다. 엄마. 뭐예요? 왜 여기 계세요? 아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놀러를 가든 어딜 가든 네 새끼는 니네가 데리고 다녀라. 아니면 더 클 때까지 기다려. 봐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너희 고생하지 말라고 힘들어도 참고 봐줬더니 그게 당연한 줄 아니? 너희는 고맙긴 했어? 당연히 고맙죠. 왜 그러시는데요? 맡아주신다면서요. 그동안 너희가 말없이 우리 집에 들이닥쳐서 애만 덜렁 놓고 갔을 때도 이해했는데 이제 깨달았다. 너희한테는 엄마가 공짜로 써먹을 수 있는 보모라는 걸 말이야. 너 회사에 일 생겼다는 것도 거짓말이잖냐? 아니, 무슨 일이 있든 없든 할머니가 손자 좀 봐줄 수 있는 거지. 왜 말을 그렇게까지 해요? 갓난아기 맡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애 밥만 차려주시면 되잖아요. 그 쉬운 거를 왜 너희는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갓난아기가 아니라고? 그러면 너희 둘째 생겨도 안 맡긴다는 거야? 그러자 아들이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며느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나는 이제 더 이상 니네 애기 못 봐주니까 맡길 생각하지 마로. 둘째가 생기든 셋째가 생기든 너희 힘으로 알아서 키우고. 그게 부모지. 어머니, 친정이 멀리 있어서 부탁할 때라고는 어머니밖에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해요. 나도 서운해. 나도 너희한테 서운하다고. 너희는 내가 집에 가끔만 와도 불편해서 죽을라 그러고 밥 한 끼 내준 적도 없으면서 너희는 필요할 때만 부모 이용하니? 나도 너희가 애 맡기고 가면 불편하고 힘들어.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 아, 엄마. 그만하세요. 네가 더 나빠. 네가 엄마를 존중했으면 이렇게는 못하지. 나도 이제 너네 존중하네. 아니, 예전처럼 그냥 가끔 연락만 하는 사이 하자. 그것도 싫다면 나도 이제는 연락도 안 할란다. 이제 하나도 안 아쉬워. 그리고는 휙 돌아서 엘리베이터를 타버렸습니다. 그동안 아들 며느리와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했던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윤 씨가 여태 손주를 돌봐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했다면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며 애를 맡기지도 않았겠죠. 둘째고 뭐고 윤 씨는 봐줄 생각을 싹 접었습니다. 그동안 호의로, 사랑으로 도와준 것인데 결국 이런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서글펐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자기 자식 자기들이 키우며 힘든 것도 알고 고생을 좀 해봐야 부모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겠죠. 그러니 윤 씨도 이제 더 이상 아들 걱정은 하지 말고 윤 씨 본인이나 걱정하며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차라리 후련했습니다. 아니, 누가 거기서 그렇게 오래 기다리래? 3시간 기다렸다고. 좀 기다려보다가 연락이 안 되면 내려가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도 피곤해서 바로 집에 오려고 했는데 엄마가 거기서 기다린다니까 우리 스케줄도 다 꼬였어. 솔직히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어? 왜 이렇게 따지면서 말하는 거야? 아니, 따지는 게 아니라 엄마도 서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는 자꾸 내가 메시지 못 봤다고 뭐라고 하는데 너는 엄마가 답장도 안 보냈는데 어떻게 그 약속이 취소됐다고 생각하고 당일에 확인 전화도 한번 안 해볼 수가 있는 거야? 미리 말했던 것도 아니고 하루 전에 취소하면서 엄마도 할 말 없는 거 아니야? 난 보냈으니까 당연히 봤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말이야. 너는 시부모님 때문에 엄마랑 한 약속은 취소하려던 거잖아. 그게 아니잖아. 당연히 나는 시집 식구들이 어려우니까 엄마 약속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거지. 엄마가 그것도 이해 못 해줘? 그렇게 따지면
사위는 장모부터 챙겼어야 했던 거 아니야? 왜 엄마만 네 입장을 이해해줘야 해? 엄마가 봉이니? 너는 엄마는 안중에도 없고 가끔 오면 일만 시키고 말이야. 너는 수아 아빠랑 네 시부모밖에 안 챙기잖아. 엄마도 기다린 건 충분히 괜찮았어. 어쨌거나 내 잘못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엄마가 기다렸던 게 그런 이유라면 엄마도 섭섭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엄마도 사람이야. 아니, 도대체 밥 잘 먹고 와서 왜 그러는 거야?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예민하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1세, 올해 환갑이 된 배정란 씨입니다. 배 씨에게는 36세가 된 외동딸 조영미가 있습니다. 딸도 이제는 두 딸의 엄마가 됐죠. 그래도 결혼 전에는 보통의 딸처럼 부모 생각하는 자식이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만 결혼을 하니 정말 말 그대로 시집을 가버린 듯 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언제나 딸을 위해 희생해야 하고 이해해야 하는 존재이고, 시부모는 두 자식의 효도를 받는 존재인 듯 했습니다. 글쎄요. 모든 딸들이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배 씨가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배 씨의 딸 영미는 그랬습니다. 딸 하나가 10아들 안 부럽다던데, 왜 그게 배 씨에게는 틀린 말인지 억울했습니다. 사돈네 성격이 까탈스럽다기에 시집을 살뜰히 챙기는 딸을 이해하고 살았는데, 뭐든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했더니 딸도 사위도 배 씨 부부를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딸 영미는 배 씨가 별것 아닌 일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이게 시집간 딸의 사정을 헤아려서 너그러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못난 엄마의 이야기인지 말이죠. 지난 겨울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엄마, 환갑 때 어떻게 할 거야? 환갑을 앞둔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뭘 어떻게 해? 아니, 요즘엔 다들 환갑 안 챙긴다고 그래서. 네 아빠도 안 했잖아. 엄마도 안 해. 번잡스럽게 무슨 환갑을 챙겨? 그치? 잔치 같은 거 하는 거 좀 그렇지? 옛날이야 환갑엔 크게 잔치를 했지만 요즘엔 환갑이라고 해도 다들 젊어서 한복 입고 축하받는 게 어색한 시대가 되었죠. 적어도 배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배 씨의 남편도 마찬가지여서 3년 전 남편의 환갑 때도 둘이 여행을 다녀오고 말았습니다. 잔치 안 해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번에도 엄마 아빠 둘이서 여행 다녀올게. 아빠는 뭐래? 아빠도 그러자고 하지 뭐. 그러자 딸이 고민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난번 남편의 환갑 때는 용돈만 붙이고 말았는데 재작년 안사돈의 환갑 때는 아주 떠들썩하게 파티를 열었으니 말이죠. 그러니 딸도 배 씨의 환갑을 그냥 넘어가기에도 겸연쩍었겠죠. 그럼 우리가 한번 내려갈까? 밥 한 끼 같이 먹게. 아이고, 무슨 밥 한 끼 먹으려고 여기까지 와? 딸은 서울에서 살고 있었고 배 씨 부부는 3시간 거리에 있는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 왕래하기 쉬운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바쁘다며? 안 그래도 지난 추석에도 바쁘다고 내려오지 않았으니 자신의 생일 하루 보자고 부를 수는 없었죠. 그러자 딸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엄마가 한번 올라올래? 토요일 날 하루 가게 문 닫고 오면 되겠네. 우리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도 환갑인데. 괜찮대도 그러네. 내가 가고 싶은데 우리는 애들도 있어서 한번 움직이는 게 일이야. 엄마 아빠는 버스 타고 올라오면 되잖아. 터미널까지 내가 데리러 가고. 딸이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안 사돈 환갑 때 돈이 많이 드네 어쩌네 하면서 하도 하소연을 하는 바람에 환갑잔치가 어땠는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배 씨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냥 넘어가기에는 딸도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배 씨 또한 용돈이라고 돈을 받는 것보다 딸의 말대로 한번 가서 밥 한 끼 먹고 오는 게 덜 부담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당일에 돌아오기엔 무척 고된 일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위도 있는 집에서 자기엔 부담스러웠죠. 그러면 아침 일찍 올라갔다가 점심 먹고 오후에는 다시 내려올게. 괜찮겠어? 힘들긴 할 텐데. 일단 알았어. 딸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그러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운할 법도 했지만 다시 와서 집에서 자는 게 배 씨도 훨씬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 와. 11시쯤. 맞춰서 도착할 수 있지? 알았어. 너희 아빠한테 물어보고 연락 줄게. 그렇게 전화를 끊은 배 씨는 걱정 반 설렘 반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추운 겨울, 서울까지 간다는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 말이죠. 딸이 결혼하고 몇 번 간 적이 있었지만 일단 딸네 집에 도착하면 녹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배 씨도 딸에게 명절이든 언제든 선뜻 내려오라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배 씨가 남편에게 말하자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유, 당신만 가. 이번 주말에는 나랑 같이 겨울바다 보러 한번 가고. 거기까지 나 혼자 올라가라고. 버스만 타면 데려다 주는데 어때서? 그래도 같이 가서 애들도 만나면 좋지. 나도 가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당신만 올라가서 영미랑 사위랑 같이 좋은 시간 보내고 와. 그리고 그날 저녁에 다시 내려온다며? 그런 그렇지만 난 가게 문 열고 집도 잘 지키고 있을게. 자식들 부담스러울까봐 안 가겠다는데 배 씨가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틀린 말 같지는 않으니 말이죠. 그래서 딸에게 연락해서 혼자 가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당일이 되었을 때 배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전 7시 30분 서울행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겨울길이라 조금 더 걸릴 것을 감안했죠. 여보 지금 버스 탔어. 그래, 조심히 다녀와. 한숨 자고. 알았어. 도착해서 전화할게. 배 씨는 남편과의 통화를 마치고 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출발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직 이른 시간이라 자는지 답장은 없었죠. 휴대폰을 다시 가방 안에 넣고 팔짱을 낀 채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달려 서울에 도착한 버스. 시간을 보니 11시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배 씨는 이리저리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칼바람이 불어와서 배 씨의 머리칼을 날려버렸죠. 아이고 너무 춥네. 배 씨는 터미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딱 11시 정각이 되었습니다. 터미널 앞에 도로 쪽으로 나가보았는데 너무 복잡해서 딸이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분쯤 도로 양쪽을 두리번거리며 서 있다가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도착했는데. 아직 영미가 안 와서 이 안에 들어와 있어? 밖에 추운데 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지. 아직도 안 왔어? 아니야. 여기 차가 너무 많아서 어디 기다릴 데도 없어. 여기 있다가 영미 오면 바로 나가려고. 전화해봐. 알았어. 배 씨는 남편과의 통화를 끝내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다가 안내 음성이 들리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이 많은 차들을 뚫고 오려면 정신없겠지 생각하고는 터미널 안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딸에게선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한 번 더 나갔다 왔지만 도로만 쳐다보다 다시 들어와야 했죠. 기다린 지 30분이 지나자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전화를 안 받는 건 사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슬슬 사고라도 났나 걱정하게 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배 씨는 딸에게 메시지를 다시 보냈습니다. 터미널 안에 있으니까 도착하면 연락 달라고 말이죠. 그러다가 1시간이 다 되어가자 이대로는 못 있겠다 싶어서 다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때를 맞춰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도 영미 안 왔어? 남편은 조금 화가 난 듯 했습니다. 그러게 차가 막히나? 배 씨가 중얼거리자 남편이 분개했습니다. 당연히 차가 막히지. 그러니까 영미도 좀 일찍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벌써 1시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안 온 건 이상하지. 전화도 안 받는다며? 안 받아. 그래서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너무 춥다. 혹시 내가 안 보여서 지나쳤나? 그게 말이 돼? 10분, 20분 늦는 것도 아니고. 사고라도 났으면 어떡해? 아, 영미가 데리러 온다고 했다며? 근데 수아 아빠는 왜 전화를 안 받는 건데? 사위와도 통화가 안 되는 이상한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참의 시간이 지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날 추운데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일단 그냥 다시 내려와. 배 씨도 터미널 안에 걸린 시계를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벌써 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죠. 그래야겠다. 약속을 까먹었나?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까먹을 걸 까먹어야지. 어떻게 엄마가 오기로 한 걸 까먹어? 옆 동네에 사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당신 집에서 나간 지 벌써 6시간이나 됐어. 남편이 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진정해. 나는 무슨 일 난 거 아닌가 걱정돼? 그런 게 아니면 너무 이상하잖아. 그러자 남편이 화를 좀 누그러뜨렸습니다. 일단 표 끊어서 집으로 갈게. 배 씨는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표를 구매했습니다. 다행히도 15분 뒤에 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 씨가 한숨을 쉬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사위였습니다. 장모님, 부재 중 전화가 찍혀 있길래 전화드렸어요. 어쩐 일이세요? 첫 한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자신이 순간 날짜를 착각했나 싶었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오늘이 며칠인지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나 서울 올라오기로 했잖니? 그러자 사위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장모님. 영미한테 연락 못 받으셨어요? 무슨 연락? 그러자 옆에 있던 딸이 사위의 전화기를 가져갔는지 대신 받아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야. 엄마 지금 서울 왔어? 그래, 오늘 11시에 터미널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아, 엄마. 어제 내 문자 못 봤어? 배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다음 주로 미루자고 문자 보냈잖아. 하지만 배 씨는 억울했습니다. 분명 아침에 딸에게 곧 출발한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때는 딸에게서 아무 연락이 안 와 있었으니 말이죠. 엄마가 오늘 아침에 출발한다고 메시지 보냈잖아. 넌 못 봤어? 아, 나 핸드폰 고장나서 수아 아빠 핸드폰으로 보냈어. 배 씨는 순간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잔뜩 온 스팸 메시지들 때문에 다른 메시지는 확인할 생각을 못하고 딸에게만 연락했죠. 아, 나는 당연히 봤을 줄 알았지. 딸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올 줄 알았던 엄마가
지금 당장 서울에 도착해 있다고 하니 머리가 아픈 듯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터미널에서 오래 기다린 배 씨는 딸의 그런 짜증에 조금 서운했습니다. 딸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도 있으니 메시지를 확인 못한 자신의 잘못도 있지만 딸도 배 씨에게 확실히 연락을 줬다면 더 좋았을 것이었습니다. 내가 메시지를 못 봤어. 너희는 어디야? 기다리다가 안 오길래 사고 난 줄 알아서 걱정했지 뭐야. 배 씨가 웃으며 말하자 딸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볼일 있어서 근처에 잠깐 나왔지. 그리고선 아주 깊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지금 터미널이야. 조금만 기다려봐. 데리러 갈 테니까. 배 씨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일이 있어서 나와 있다는 딸 부부를 방해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야. 이제 5분 있으면 버스 와. 이거 타고 집에 갈게. 여기까지 와서 그냥 내려간다고. 그래. 내가 날짜를 잘못 알았는데 뭘. 너희 바쁜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근처에 볼 일 있어서 왔는데 이제 집에 가려던 참이었어. 엄마는 그럼 11시부터 계속 기다린 거야? 그렇지? 엄마가 그렇게 가버리면 내가 뭐가 돼? 한 40분, 아니 30분만 기다려. 도착하면 전화할게. 알았어. 딸의 말대로 여기까지 왔고 많이 기다렸는데 이대로 돌아가는 것도 이상해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딸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니 오늘 약속이 완전히 어그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 씨는 얼른 버스 티켓을 환불하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딸을 기다리며 휴대폰 메시지함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니 정말 사위의 번호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내일 급한 일정이 생겨서 만나는 건 다음 주로 미루자고 말이죠. 아이 참 이것만 봤어도 이런 고생은 안 하는 건데. 이번에는 걱정하고 있을 남편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영미랑 연락됐어. 여태 뭐 했대? 아니, 어제 영미가 메시지 보냈던 걸 내가 못 봤지 뭐야? 다음 주로 미루자고 했는데. 아니, 그렇게 중요한 말이면 전화로 하는 게 상식 아니야? 배 씨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입장을 바꿔보면 딸도 황당할 테니 말이죠. 요즘 애들이 다 문자로 하지 전화로 하나. 어쨌든 걱정 말라고. 영미 금방 온대. 나중에 연락할 테니까 당신도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그러고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딸을 기다렸는데 영미가 도착한 것은 1시간 뒤였습니다. 터미널에서 3시간 넘게 딸을 기다린 셈이었죠. 실내가 훈훈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겨울인지라 웅크리고 있던 몸 여기저기가 쿡쿡 쑤시는 것 같았습니다. 배 씨가 차 문을 열자 어딜 다녀오는지 뒷좌석에 잠든 손녀딸 둘이 보였습니다. 양쪽으로 카시트가 설치되어 있어 그 가운데 비좁은 공간에 끼어 타야 했습니다. 차는 출발했고 조수석에 앉은 딸이 뒤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 급한 일이 있어서 취소하려고 했던 건데. 전화할 걸 그랬다. 짜증이 좀 누그러졌는지 사과를 하는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일은 다 본 거야? 어. 무슨 일이길래 애들도 다 데리고 갔다 와? 아, 그게 시댁에 일이 좀 있어서. 딸의 표정이 밝지 않기에 배 씨는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딸의 집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깼습니다. 자주 보지 않아 볼 때마다 낯설어하지만 아이들답게 금방 잘 따르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집으로 들어가니 집안이 썰렁했습니다. 보일러를 안 뗀 지 꽤 된 것 같았죠. 애들 있는데 너무 춥게 지내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엄마, 나는 수아 아빠랑 좀 잘게.
너무 피곤해서. 밝은 데서 자세히 보니 딸과 사위의 얼굴이 아주 퀭했습니다. 좀 자고 일어나서 이따가 같이 저녁 먹으러 나가자. 그래, 어서 자. 배 씨는 안방으로 들어가려는 딸을 다시 불렀습니다. 아, 참, 냉장고 좀 열어도 되지? 배 씨는 점심도 안 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몹시 출출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대답했습니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꺼내 먹어. 그리고 나 자는 동안 집안일도 좀 도와주면 너무 고맙고. 딸이 실실 웃으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농담처럼 말했지만 농담이 아닌 것이 배 씨가 올 때면 항상 이것저것 해주었기 때문이죠. 뭐라도 차려 먹을까 했는데 그러면 저녁밥을 못 먹을 것 같아 귤 몇 개를 꺼내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거실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도 귤을 까서 주었습니다. 배 씨는 귤을 먹으며 집안을 이리저리 둘러보았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집답게 장난감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 씨는 딸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면서 살림에 하나둘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구석구석 청소하진 못하고 눈에 보이는 큼직한 것들만 정리했습니다. 그래도 한결 깔끔해지는 듯 했습니다. 두어 시간이 지나자 딸과 사위가 거실로 나왔고 어느새 저녁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집이 깨끗해졌네. 좀 치우고 살아. 바쁜데 치울 시간이 어딨어. 밥 먹으러 가자. 갈비 먹을래? 아이들을 데리고 다 같이 놀이방에 있는 갈비집으로 갔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제법 큰 2층짜리 식당이었죠. 딸이 고기를 굽는 동안 아이들은 놀이방에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배 씨에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죄송해요. 환갑잔치 해드리고 싶은데 요즘 좀 바쁘기도 하고 애들 둘 키우느라 여건이 안 되네요. 뒷머리를 극적이며 말하는 사위. 그런 사위에게 배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무슨 환갑잔치야? 팔순이나 됐을 때 챙겨줘. 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신경 안 써. 오랜만에 우리 딸이랑 사위도 보고 좋은데 뭘. 초대해줘서 고마워. 얼마 전에 딸이 집에도 못 오게 한다며 푸념하던 친구를 떠올리니 배 씨는 딸과 사위에게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딸이 아이들을 다시 불러 갈비를 배불리 먹이고 있을 때 배 씨가 말했습니다. 이따가 까먹기 전에 줘야겠다. 배 씨가 가방에서 봉투 2개를 꺼내서 손녀들에게 건넸습니다. 자, 할머니가 주는 용돈이야. 와, 고맙습니다. 첫째 손녀가 벌써 6살이라 용돈을 주니 좋아했습니다. 엄마 무슨 용돈이야. 애들 돈 쓸 줄 몰라. 그래도 오랜만에 봤는데 엄마가 주고 싶어서 그렇지. 얘들아, 어서 주머니에 넣어. 그러자 꼬물꼬물 주머니에 봉투를 넣었습니다. 엄마, 나 화장실. 손녀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딸이 아이들을 데리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사위도 슬슬 일어나자며 계산서를 들고 엉덩이를 뗐습니다. 그럼 나도 화장실 좀 다녀올게. 사위가 계산하는 동안 배 씨도 화장실에 들르기 위해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저 멀리 화장실에서 딸과 손녀들이 나왔는데 딸이 손녀들의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각각 10만 원씩 들어있던 돈을 봉투에서 쏙 꺼내서 자신의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죠. 엄마가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줄게. 첫째 손녀가 볼멘 소리를 했지만 딸이 손녀들의 손을 잡고 반대편 입구로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배 씨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주머니 속에 봉투를 넣어놨다가는 잃어버리기 십상이니 딸이 가지고 있는 게 맞았죠. 그렇지만 볼일을 보고 나갔을 때였습니다.
입구 쪽으로 가자 계산을 마친 사위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고 있었고 배 씨를 발견한 딸이 다가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받아. 그러면서 배 씨의 외투 주머니에 손을 쏙 넣더니 무언가 놓고는 손을 다시 뺐습니다. 배 씨가 딸이 넣은 것을 꺼내보니 2번 접혀있는 5만 원짜리 지폐 4장이었습니다. 새 지폐인 것을 보니 오늘 아침에 자신이 직접 봉투에 넣었던 그 돈인 듯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아이들에게서 받은 돈을 그대로 배 씨에게 준 듯 했죠. 이게 뭐야? 배 씨가 묻자 딸이 경쾌하게 대답했습니다. 별건 아니고 엄마 용돈. 그래도 환갑인데 갈비로 입싹 닦을 순 없잖아. 근데 많이는 못 넣었어. 애들도 내년부터 학원도 보내야 되고 해서. 접혀있는 지폐를 내려다보는데 배 씨의 기분이 오묘해졌습니다. 줄 때 주더라도 일단 받은 건 넣어두고 지갑에서 새로 꺼내서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자신은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작은 것을 따지는 게 요즘 말하는 꼰대인가 싶기도 했죠. 자신이 줬던 돈을 그대로 다시 받으니 썩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그래도 용돈이라고 주는데 인상을 쓰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배 씨는 녹초가 돼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하는데 터미널에서 오래 시간을 보낸 탓에 벌써 꽤 늦은 시간이 되어 있었죠. 엄마, 자고 가. 늦었는데. 오늘 내려갈 생각이었지만 딸의 말처럼 지금 출발했다가는 집에 도착하면 너무 늦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내일 아침 일찍 가겠다고 말을 했죠. 우리는 한 잔 더 먹고 잘 건데. 엄마는? 자야지. 너무 피곤하다. 하루 종일 바깥에서 떨기도 했고 아까 집안일 하느라 힘도 빼서 좀 쉬고 싶었습니다. 수아방에서 같이 자. 첫째 손녀 방에서 같이 자라며 딸이 바닥에 이불을 깔아주었습니다. 얼른 씻고 눕자 잠이 솔솔 올 것 같았죠. 할머니, 나도 밑에서 잘래? 그러더니 침대에 누워있던 손녀가 배 씨의 옆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나 오늘 수영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손녀에게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영? 수영을 어디서 해? 진짜야. 따뜻한 물 나오는 데서 수영했어.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돈네와 함께 따뜻한 물에서 수영을 하고 놀았다는 손녀딸. 오늘? 오늘 아침에 어제도 했고. 그러면서 짧은 어휘로 이런저런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아무래도 어제 딸네 가족이 사돈과 함께 여행을 다녀온 듯 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었다며 심각한 표정을 짓던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비밀이야. 알겠지? 비밀이라고? 응? 엄마가 할머니한테 말하지 말랬어. 하면서 큰 비밀을 말해준다는 듯 키득거리면서 웃는 손녀딸. 배 씨는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쾅하고 맞은 듯 했습니다. 시부모랑 어디서 놀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의 환갑잔치 대신이라던 오늘의 만남을 미루려고 했구나 싶었습니다. 또 그래서 물놀이 하느라고 사위도 연락이 잘 안 됐구나 하고 이제서야 이유를 알게 되었죠. 가까이 살기에 딸이 시부모를 더 챙기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갈 때 가더라도 오늘 같은 때만은 시부모랑 가는 여행을 미루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들한테 비밀로 해가면서 꼭 그래야 했나 회의감이 들었죠. 차라리 제대로 전화해서 이래 돼서 일주일 미뤘으면 좋겠다 했다면 이 정도로 섭섭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말끝마다 여건이 안 된다.
애들 학원비가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이 겨울에 따뜻한 물이 나오는 곳에서 놀 돈은 있고 친정엄마 환갑 챙겨줄 돈은 없어서 애들에게서 뺏어서 준 딸이 무척이나 야속했습니다. 아침부터 서운한 것은 있었지만 딸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배 씨는 작은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장모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오셔서 한잔 하세요. 그래서 그 맞은편 딸의 옆에 앉았습니다. 우린 아까 낮에 잤더니 안 졸리네. 그렇게 말하는 딸에게 배 씨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희 오늘 수영장 다녀왔어? 그러자 딸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수영장? 아니, 수영장 안 갔는데. 수아가 그러던데. 친할머니랑 친할아버지랑 같이 수영했다고. 그러자 딸과 사위가 서로 눈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보자고 했던 거야? 거기 갔다 오느라 그렇게 피곤했구나. 전화만 제대로 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올라와서 너희 쉬지도 못하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니? 그랬으면 딸도 거짓말 할 일도 없었고 자신도 아무것도 모르니 서운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사실 온천호텔 다녀왔어. 시어머니가 허리가 안 좋으시다고 뜨거운 물에 지지고 싶다고 하셔서. 네. 곧 저희 엄마도 생신이셔서. 배 씨도 사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은 왜 하니? 그러자 딸이 배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건 엄마 서운할까봐 그랬지. 그리고 다음 주로 미루기로 했는데 문자 확인도 안 하고 무작정 온 건 엄마잖아. 왜 수아 아빠한테 그래? 황당했습니다. 배 씨의 상식으로는 약속을 미루기로 한다는 것은 두 사람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 일이지 통보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배 씨가 어이가 없어 말을 1차 딸이 덧붙였습니다. 아니, 누가 거기서 그렇게 오래 기다리래? 3시간 기다렸다고. 좀 기다려보다가 연락이 안 되면 내려가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도 피곤해서 바로 집에 오려는데 엄마가 거기서 기다린다니까 우리 스케줄도 다 꼬였어. 매정하게 말하는 딸이 야속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어? 시부모님이랑 여행 갈 수도 있는 거잖아. 나는 미루자고 했는데 엄마가 문자를 못 본 거고. 그런데도 우리는 엄마 데리고 와서 같이 저녁도 먹었고. 근데 왜 이렇게 따지면서 말하는 거야? 아니, 따지는 게 아니라 엄마도 서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는 자꾸 내가 메시지 못 봤다고 뭐라고 하는데 너는 엄마가 답장도 안 보냈는데 어떻게 그 약속이 취소됐다고 생각하고 당일에 확인 전화도 한번 안 해볼 수가 있는 거야? 미리 말했던 것도 아니고 하루 전에 취소하면서 엄마도 할 말 없는 거 아니야? 난 보냈으니까 당연히 봤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말이야. 엄마 환갑이라고 챙겨준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시부모님이랑 온천 여행 가는 게 더 우선이었던 거잖아. 그래서 엄마랑 한 약속은 취소하려던 거잖아. 네가 어제 문자 보냈던 거 보면 미리 한 약속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잖아. 당연히 나는 시집 식구들이 어려우니까 엄마 약속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거지. 엄마가 그것도 이해 못 해줘? 눈물이 찔끔 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위는 장모부터 챙겼어야 했던 거 아니야? 배 씨가 사위를 보며 말하자 사위는 슬그머니 눈을 돌렸습니다. 엄마가 봉이니? 너는 엄마는 안중에도 없고 가끔 오면 일만 시키고 말이야. 너는 수아 아빠랑 네 시부모밖에 안 챙기잖아. 엄마도 기다린 건 충분히 괜찮았어. 내 잘못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엄마가 기다렸던 게 그런 이유라면 엄마도 섭섭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엄마도 사람이야. 도대체 밥 잘 먹고 와서 왜 그러는 거야?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예민하게. 짜증스러운 딸의 대꾸에 배 씨는 서운함을 넘어선 분노를 느꼈습니다.
너는 엄마가 엄마로 보이지 않는구나. 내가 잘못 찾아왔다. 나는 그래도 네가 보고 싶어서 그 먼 길을 달려왔는데 너한테 엄마는 짐이구나? 잘 알았다. 배 씨는 방으로 들어가서 가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 있던 접힌 5만 원짜리 지폐 4장을 꺼내서 딸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건 내가 애들한테 준 거니까 내가 가져갈게. 네가 나한테 준 용돈이 아니라 내 돈 내가 가져가는 거니까 잘 알아도. 그러고는 신발을 신고 나와버렸습니다. 시간은 늦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버스가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터미널로 가는데 사위의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서 차단해버렸습니다. 딸의 휴대폰은 고장났다고 하니 이제 연락할 방법은 없겠죠. 그리고 가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배 씨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침묵하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잘했어. 조심히 와. 시간 맞춰서 터미널로 데리러 갈게. 전화를 끊고는 외투 소매자락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런 나쁜 기집애랑은 부모 자식도 하기 싫었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에 남편과 함께 집으로 들어온 배 씨는 따뜻한 방바닥에 몸을 녹였습니다. 우리 영미 주려고 가지고 있던 땅 있지. 그거 내일 부동산에 내놓자. 그리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재미나게 살자. 남편이 배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박서방한테 전화와서 내가 연락처 지워버렸어. 그런 나쁜 놈들이랑은 상종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그냥 잊어. 배 씨는 그래도 남편이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기댈 곳이 없었을 테니 말이죠. 배 씨는 남편의 말대로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딸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죠. 아직도 내 딸인 줄 알고 기대를 품으니 그 기대가 꺾일 수밖에요. 내가 애들한테 줬던 용돈 20만 원도 다시 가져와 버렸어. 잘했어. 그걸로 내일 맛있는 거나 사 먹자. 요 앞에 새로 생긴 칼국수집 맛있대. 배 씨는 그 말을 듣고 울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딸의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지만 다시 한번 그 번호도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치하지만 차단하기 전에 딸에게 문자도 남겼습니다. 너한테 주려던 땅이 있었는데 팔아버렸다고 말이죠. 그런 생각은 꿈에도 몰랐을 딸은 배가 아팠을 것입니다. 이제 어머니 할 일도 끝났으니까 이렇게 주말에 불쑥 찾아오시는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손자 보고 싶어서 밖에서 잠깐 보고 간다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야? 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냥 시집 식구는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구나. 주말에 쉬는 사람 생각 좀 해주세요. 엄마, 요즘 이 사람이 학교에서 좀 피곤한 일이 많아서 그래요. 아들은 그 옆에서 맹하니 자기 마누라 편만 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니네 집에 들어가서 밥을 차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된 게 손주 얼굴도 못 보게 하니? 아, 긴 말 할 거 없어. 그냥 가자. 남편이 먼저 뒤돌아서 버렸습니다. 너희 그러는 거 아니다. 엄마는 그래도 너희 고생한다고 애기 이렇게 클 때까지 키워주고 굳은 일 다 봐주고 허리 아파도 무릎 아파도 참고 도와줬어. 그런데 이렇게 필요 없어졌다고 오지도 말라는 건 듣도 보도 못한 천하의 불효자식들이야. 그리고 너희도 언젠가는 시부모가 될 텐데 그때 가서 꼭 똑같은 취급받길 바란다. 이제 다시는 우리 볼 일 없을 거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3세 유영림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강석천과 며느리 최수진입니다. 유 씨는 이제 아들 며느리에게 매정한 시어머니가 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죠. 애초에 부모 자식 사이가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을 했어야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몇 번 마찰이 있었던 것을 보면 이런 결말은 예견되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부모가 뭐고 자식이 뭔지, 내 자식이 힘들다는데 도와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억울해 보이는 아들 며느리를 보며 유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아들과 며느리를 외면했다면 이렇게 사이가 틀어질 일은 없었을까? 아니, 다시 생각해보면 오히려 다행인 것도 같았습니다. 유 씨는 이런 아들, 이런 며느리라면 앞으로도 보고 싶지 않았으니 말이죠. 고약한 며느리와 그것을 방관하는 아들. 둘 다 똑같았습니다. 아들은 회사원이고 며느리는 중학교 교사입니다. 오래 연애하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서 유 씨도 며느리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결혼 전 한 번 인사 왔을 때 봤던 게 전부였죠. 그리고 결혼 후에도 거의 볼 일이 없어서 며느리를 만난 것이 한 손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게 신혼 초에 몇 번 보고 사이가 틀어져 서로 만날 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너희 아들 결혼 정말 잘했다. 교사 며느리라니 좋겠어. 우리 며느리는 집에서 살림해. 요즘 세상에 그게 말이 되니? 같은 모임에 다니는 친한 지인이 놀러온 날이었습니다. 고향이 충남 서산이라 이름 대신 서산댁이라고 불렸죠. 언니,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전업주부인 유 씨가 듣기에 불편한 소리였습니다. 아니, 우리 때랑 요즘이랑 같나 뭐. 아무튼 부러워서 한 소리야. 근데 고등학교 교사라고? 아니, 중학교? 그리고 유 씨가 며느리가 근무하는 중학교 이름을 말하자 서산댁이 화들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어라, 우리 손주 다니는 중학교 같은데. 그래? 그런 우연이 있어? 가만히 있어봐. 서현중학교인지 세현중학교인지 그런데. 며느리한테 한번 물어봐봐. 서동민이라고 아냐고. 1학년에. 뭐? 지금? 뭐 어때 주말인데? 일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나 아직 우리 며느리랑 통화해 본 적도 없어. 통화할 일도 없었고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기에도 아직은 어색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쉬고 있을 텐데 시어머니가 실없이 전화하면 며느리가 좋아하겠어? 남도 아니고 이참에 전화해서 수다도 떨고 친해지는 거지 뭐. 그리고 우리 동민이 선생님이면 너무 좋을 거 아냐. 얼른 해봐. 그러고는 교사 며느리를 찬양하는데 계속해서 거절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산댁이 말대로 이참에 며느리와 좀 가까워지고 싶기도 했죠. 마침 좋은 화제거리가 있으니 말문을 트기도 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머뭇머뭇 휴대폰을 들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신호가 간 끝에 신호음이 뚝 끊기며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자다 일어난 듯 무척이나 피곤한 목소리였죠. 아, 자고 있었니? 아, 네. 어쩐 일이세요? 그게 친구 손자가 너희 학교에 다니는 것 같다는데 1학년에 서 누구라 그랬지? 서동민? 그래. 서동민이라고 혹시 아니? 그러자 대답 대신 한숨 소리부터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물으시려고 주말에 전화하신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서산댁도 숨을 죽이고 있었고 유 씨도 말을 잇기가 힘들었죠. 저 2학년 담임이라서 잘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전화는 되도록이면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정적이 흘렀고 유 씨는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빨리 이 대화를 끝내버리고 싶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래, 알았어. 자고 있었는데 미안하다. 더 자라. 네. 쉬세요. 그리고는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아이 참. 애가 피곤했나 보네. 거봐, 내가 뭘 했어. 전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잖아. 유 씨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 씨의 마음도 모르는지 서산댁은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니, 지금 오후 2시인데 자고 있다고 시어머니 전화를 그렇게 받아? 나름 유 씨에 들어준다고 대신 화를 내는 것 같은데 유 씨는 전혀 고맙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치부를 들킨 것만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면 절대 이런 전화는 걸지 않았을 것입니다. 혼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서산댁 앞에서 보이기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뭐? 이런 전화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고? 참나, 머리털 나고 며느리가 시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처음 듣는다. 아, 피곤하니까 그럴 수 있지. 언니는 시어머니가 그런 전화하면 반가웠겠어?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예의 없이 말해? 유 씨도 슬슬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면전에다 대고 며느리 험담을 하는 게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아, 됐어. 커피나 마셔. 유 씨는 서산댁의 말을 서둘러 끊었습니다. 그렇게 화제는 넘어갔지만 유 씨의 기분은 내내 가라앉은 채였습니다. 그 이후로 서산댁도 모임에서 유 씨를 봐도 며느리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사 며느리 봤다며 부럽다고 꼭 언급을 하곤 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유 씨는 통화 이후로 며느리가 어려웠습니다. 자신도 나름 젊게 살았다고 생각했고 옛날 시어머니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었는데 요즘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시어머니일 뿐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유 씨의 며느리가 그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유별나다고는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할 말은 참지 않았고 돌려 말하는 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라고 어려워하지도 않는 듯 했죠. 이 모든 게 유 씨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바로 설이 다가왔습니다. 바빠서 전날에는 못 가고요. 당일에 아침 일찍 갈게요. 아들네 집과는 차 타고 30분 거리였지만 그 말을 했다가는 또 한 소리 들을까 싶어 말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전날에 오나 당일에 오나 크게 차이도 없었습니다. 큰 집이라 친척들이 여럿 오지만 다들 차례 지낼 음식을 각자 가지고 오니 유 씨는 국만 끓이면 됐죠. 그런데 설 당일이 되었을 때 무척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니, 황당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거나 유 씨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저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 아들이 친척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뒤이어 들어와야 할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이상하게 생각했는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혼자 들어와? 친척들도 의아한 표정으로 다들 현관문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게 됐어요. 말을 얼버무리는 아들을 보고 유 씨는 심히 걱정스러웠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에 혼자 나타난 것은 싸운 게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 씨는 급히 아들의 팔을 잡아 끌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너희 싸웠니? 그리고 급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명절엔 각자 집에 가기로 했어요. 뭐? 분명 며칠 전에 통화했을 땐 이런 방구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예요.
효도는 각자 하기로 한 거죠. 아니, 명절이 무슨 효도 얘기까지 나올 일이니? 그러면 미리 말이라도 해주던가? 그랬으면 엄마도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놨을 거 아니니? 다들 너 결혼하고 첫 명절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어. 아, 그랬어요? 그럼 차라리 잘 됐죠. 와봤자 불편했을 텐데. 유 씨는 또다시 황당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너도 처갓집에 안 가게? 그렇죠.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다. 명절에라도 가서 인사도 드리고 해야지.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이런 때가 아니면 서로 볼 일도 많지 않은 부모 자식이기에 이 정도 도리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래야겠죠. 결혼을 하더니 멍충이가 됐는지. 그렇겠죠. 그래야겠죠. 아마도요. 뭐 하나 명확한 것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다들 너희 결혼하자마자 이혼하는 줄 알겠다? 유 씨는 아파오는 머리를 짚었습니다. 금방 가더라도 잠깐이라도 들리는 게 그렇게 어려웠는지. 몇 시간 떨어진 곳도 아니고 가까운 거리에 살며 그 정도도 못하면 그게 무슨 가족인가 싶었습니다. 아이고, 형수님도 고생 좀 하시겠네요. 방 밖으로 나가자 시동생이 유 씨를 딱하게 보았습니다. 또다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차라리 다음부터는 둘 다 안 오는 것이 더 나을 듯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결혼하기 전에 쓰던 방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그런 아들을 문가에 서서 보고 있던 유 씨가 말했습니다. 너는 처갓집에 가봐. 그래도 인사는 드려. 어차피 여기서 할 일도 없잖아. 거기 가서 하룻밤 자고 내일 집으로 가면 되잖니? 그러자 아들이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를 못 보는 것은 그렇다 쳐도 자신이 느꼈던 황당한 감정을 사돈네가 느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사돈네가 걱정되어서라기보다는 아들이 걱정되어서였죠. 사돈은 경기도에 살고 있었는데 도착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아들에게서는 도착했다 어쨌다 소식이 없었습니다. 잘 도착했는지 사돈네가 별말은 없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처갓집에 있는 아들에게 연락했다가 괜히 눈칫밥 먹을까 싶어서 참고 있었죠. 알아서 잘하겠거니 하고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 씨의 휴대폰이 띠링하고 울렸습니다. 아들인가 싶어서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웬일인지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죠. 그런데 그 내용을 읽고는 유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렸습니다. 장문의 메시지였는데 아들을 사돈네 보냈던 것이 불만이었다는 내용이 주였습니다. 명절은 각자 챙기기로 합의를 봤는데 아들이 찾아갔으니 며느리도 오라고 눈치를 주는 것처럼 느꼈다고 말이죠.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한 적이 없었는데 자신이 생각이 짧았던 건지 며느리가 꼬인 것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찌나 날카로운지 거기에 대고 변명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장을 하지 않았고 그때부터 유 씨는 며느리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됐든 어버이날이 됐든 일절 부르지도 않았고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가 꼴 보기 싫어 일부러 그랬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치고도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사이가 돼버렸죠. 그런데 그런 애매모호한 사이에서 변화가 생긴 것은 며느리가 출산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아들도 아이 생각은 아직 없다더니 결혼한 지 2년 만에 손주가 생겼죠. 그때도 연락을 안 할 수는 없어서 축하한다는 전화 한 통만 짧게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비도 아들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며느리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니 아들이나 며느리가 가끔 아이 사진을 보내주기는 하지만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한참이나 유 씨를 초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자가 돌이 가까워질 때까지 그 얼굴을 본 게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집이 그렇게 가까운데도 말이죠. 이러니까 자식놈 키워봤자 다 소용이 없는 거야. 됐어. 신경 쓰지 말자. 아들만 바라보다가는 우리만 괴로워져. 사실 유 씨보다도 남편이 더 상심했습니다. 며느리를 얻으면 아들 하나 있던 집이 좀 더 부드러워질 줄 알았고 손주가 생기면 머리 위에 얹어 다니길 꿈꿔왔던 사람이니 당연했습니다. 그쯤 되니 유 씨도 이제 아들 며느리에게 신경 끄고 살자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만 오매불망 소식을 기다리는 듯했고 자신은 아들 며느리의 안중에도 없는 듯했습니다. 듣자 하니 안사돈이 가서 몸조리도 해주고 애도 봐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유 씨는 신경도 걱정도 꺼버리는 게 자신의 정신건강에도 좋을 것 같았죠. 그런데 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 사람 모이면 애기 아프다고 돌잔치는 생략하기로 했어요. 대신 같이 식사라도 함께 하려는데 엄마 시간 괜찮으세요? 너희랑 나랑? 네. 애기도 같이요. 아버지도 모시고 오세요. 반갑다기보다는 의아함이 컸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대면대면 지내더니 이제 와서 돌이라고 식사를 하자는 말이 이상했죠. 그래도 손주를 볼 수 있다는 말에 유 씨와 남편은 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남편이 손자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오랜만에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유 씨는 그런 남편을 보며 벨도 없다고 혀를 찼지만 유 씨도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쁜 손자도 있고 아들도 며느리도 한자리에 있으니 마음이 풍성해졌죠. 안사도는 집에 계시는 거 아니니? 모시고 나오지? 집안일을 봐주고 있다는 사돈만 집에 있을까봐 유 씨가 물었더니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장모님 허리가 아프셔서 다시 가셨어요. 다치셨어? 아니요. 디스크가 있으셔서요. 유 씨와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는 어린이집 보내려고요. 그러자 옆에 있던 며느리도 아들을 거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복직하려는데 맞벌이 하면서 애 키우고 집안일까지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석천 씨는 집안일 잘 못하고요. 그런데 집살림을 모르는 사람한테 맡기는 것도 영 신경 쓰이고 돈도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 둘 월급 합쳐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집 일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아무래도 아기가 아직 어리니까 어린이집에 하루 종일 있을 수도 없어서. 두셋이면 집에 와야 하는데 데리고 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퇴근할 때까지는 엄마가 좀 아기도 봐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유 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남의 손에 맡기기 싫다고 했지만 유 씨야말로 남보다 편한 사이는 아니었으니 말이죠. 아들은 그동안 종종 연락을 해왔지만 며느리는 언제 얼굴을 봤는지 까마득했습니다. 나는 자신이 없는데 좀 갑작스럽기도 하고. 유 씨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자 아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기 보는 일인데 엄마가 좀 도와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용돈도 하실 수 있게 챙겨드릴 테니까. 부탁드려요. 안 그러면 저희 버는 돈 도우미 월급으로 다 나가요. 용돈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들이 워낙 간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들어가서 며느리 얼굴 마주치면서 뒷바라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절의 말을 하려는데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당신 집에만 있는데 가서 좀 도와줘. 유 씨가 눈을 크게 뜨고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남편도 자식 소용없다 어떻다 늘 푸념을 했으니 황당했습니다. 아들네 앞에서 남편과 입씨름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거기 가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 아무리 자식한테 실망을 했어도 말이야. 자식이 손 내미는데 뿌리치면 부모가 아니지 않아? 당신 손자 보고 싶다고 했었잖아. 석천이 그놈 결혼하기 전에도 충분히 도와줄 의향이 있었고, 손주 생기면 대신 키워줄 수도 있다 그랬으면서. 아, 그건 며느리랑 잘 지냈을 때 얘기지. 그래도 좀 도와줘. 요즘 뉴스도 못 봤어? 애를 집어던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건 유 씨도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기기 불안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손자가 예쁜 것도 맞는 말이었고요. 그리고 애들 퇴근하면 당신은 집에 올 텐데 뭐가 걱정이야? 며느리랑 마주칠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남편의 말을 듣고 유 씨는 고심했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꿍에 있어서 도와달란 말을 듣고도 거부감이 들었지만 좋은 사이였다면 기꺼이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에이, 그래. 미워도 내 자식인데. 그래서 다음날 아들에게 알았다고 전했죠. 생활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 100만 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종일 일을 봐주는 것에 비해서 적은 금액이었지만 돈 벌기 위해 하는 일도 아니었고 그 이상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아서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어 달 뒤에 며느리는 복직했고 그때부터 유 씨는 아들네 집으로 출퇴근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출근한 뒤에 10시쯤 아들네 집으로 가서 낮 동안 집안일을 해주고 오후엔 손자를 데리고 와서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먼저 퇴근하면 그제서야 유 씨도 집으로 퇴근을 했죠. 그러니 남편의 말대로 며느리와 마주치는 시간은 하루에 10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 사이에도 무슨 잔소리가 그렇게 많은지, 교사 며느리는 다 이런지 누구라도 붙잡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좋다. 아이가 오기 전 점심시간쯤 빨래를 해서 베란다에 쭉 널어 놓았습니다. 건조기는 있었지만 왠지 옷도 쭈글쭈글해지는 것 같아서 잘 쓰진 않았습니다. 날이 그리 덥지 않아 환기도 시킬 겸 베란다 창을 다 열어 놓았는데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건조대에 걸린 옷들도 바람 따라 하늘하늘 흔들리는 모습이 보기 참 좋았습니다. 유 씨는 소파에 앉아 잠시 쉬며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죠. 유 씨의 소소한 취미였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하루 집안일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죠. 요즘에 말하는 힐링이 유 씨에겐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건조기 쓰세요. 집안 구석구석 치우고 아이를 데리고 온 지 몇 시간 지나자 며느리가 퇴근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쓰라고 있는 건조기 멀쩡히 놔두고 왜 베란다에다가 빨래를 넣으세요? 너저분해 보여서 싫어요. 옷감도 상하는 것 같고 집에 섬유유연제 향기도 나고 좋지 않니? 아니요, 저는 건조기 쓰는 게 더 좋으니까 그냥 베란다에 널지 말아주세요. 파출부에게 말해도 이보다는 상냥했을 텐데 며느리는 늘 말로 사람의 마음을 긁어놨습니다. 그래, 알았다. 여기서 반박해봤자 본전도 못 건질 것이 뻔했습니다. 살림 주인이 그게 좋다는데 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건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건조기에 돌리는 게 힘은 덜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유 씨를 괴롭게 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유 씨가 아들네를 도와준 지 반년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여기에 적힌 대로 맞춰서 해주세요. 그래야 빼먹지 않으니까요. 그러면서 종이를 내미는 며느리. 유 씨가 자세히 살펴보자 스케줄표 같은 게 적혀 있었습니다. 월요일은 화장실, 화요일은 베란다, 수요일은 창틀,
이런 식의 집안일을 해야 할 순서나 요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거 없어도 깨끗하게 잘하고 있어. 그래도 원칙이 있는 게 좋잖아요. 이대로 해주셔야 제가 마음이 편해요. 처음부터 준 것도 아니고 유 씨가 살림을 해준 지 벌써 한참이 지나 있었습니다.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지 모르겠지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도와달라 그럴 때는 언제고 이제는 자신을 부리는 느낌이 들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며느리가 아무리 깐깐하다고 해도 유 씨도 평생 집안 살림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유 씨가 집안일을 봐주기 전에 보았던 집과는 비교도 안 되게 정돈된 상태였고 아이도 이제는 할머니 껌딱지였습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말을 해라. 마음에 안 들다기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하는 게 좋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안방 욕실에 물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는 유 씨가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며느리가 자신을 우습게 보는지 요구하는 게 한도 끝도 없었죠. 이제 보니 안 사돈이 허리가 아파서 간 게 아니라 며느리 성질을 못 견디고 가버린 것 같기도 했습니다. 며느리 하는 행행동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였습니다. 유 씨가 기분 나빠하는 티를 내자 며느리가 그제야 말했습니다. 그게 불편하시면 이대로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유 씨도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이제 사람 쓰는 게 좋겠다. 애 키우고 집안일 하는 거 보통 일 아니다. 너도 잠시라도 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니?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 나이에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계속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때 마침 아들이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왔고 심각한 분위기에 당황했습니다. 왜들 그렇게 서 있어요? 아들에게도 이제 사람을 쓰라고 했더니 아들이 놀랐습니다. 이제 애도 많이 컸잖니? 그러자 며느리도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한사코 유 씨를 말렸습니다. 며느리도 그제서야 미안하다며 자신이 했던 말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했더니 유 씨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애가 엄마만 찾는데 갑자기 안 오신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러자 손자가 눈에 밟혔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유 씨와 있는 시간이 긴 손자는 할머니를 제일 좋아했죠. 애 엄마도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엄마가 너그럽게 이해 좀 해주세요. 엄마 없으면 저희 어떻게 해요? 그리고 놀아달라며 다리에 매달리는 손자를 보자 유 씨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너희 맘대로 이리저리 부리려면 정말 사람을 써. 엄마는 너희 도와주러 온 거지 돈 벌려고 들어온 거 아니잖니? 최소한 부모를 부모답게는 대해줘. 그러자 아들도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 씨는 한숨을 한번 쉬었습니다. 이렇게 집어 던져버리고 가는 것도 영 내키지 않았는데 이제 그러지 않겠다고 하니 져주는 수밖에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잔소리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안방과 안방 욕실은 며느리가 치우기로 했죠. 일은 한결 편해졌지만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럭저럭 아슬아슬한 평화는 유지가 되었고 손자가 5살이 되기 직전에 유 씨는 이 일을 그만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가 손자가 이제 커서 어린이집에서 6시 반에 하원을 하기로 했다면서 이제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그리고 집안일은 일주일에 2-3번 사람을 쓰기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영원토록 할 일은 아니었지만 이틀 전에 통보하는 바람에 마음이 꽤나 상했었습니다. 손자와 정이 많이 들었는데 하루아침에 못 보게 되었으니 말이죠. 그래도 고된 일에서 해방되는 것은 반가웠습니다. 그간 몸고생, 마음고생 한 걸 생각하면 스스로가 대견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네 안 간 지 1달 정도 지났을 때
손자가 아른거린 나머지 유 씨가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건우 좀 보러 가고 싶은데 주말에 잠깐 들리면 안 되니? 그 집안에 들어가서 뭉개고 있을 생각은 없었고 놀이터에서나 잠깐 보려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토요일 오후에 오세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토요일 오후에 잠시 들러 손자에게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놀이터에서 노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아들은 잠깐 들렸다 가라고 했지만 유 씨도 남편도 마다했죠. 우리도 약속 있어서 가야 해. 건우야, 할미 갈게. 나중에 또 봐. 막 손자와 인사하고 헤어지려는데 집에 있던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저 표정만 보면 자동으로 긴장이 되는 유 씨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육아도 끝났고 어머니가 도와주실 일 없잖아요. 이렇게 주말에 불쑥 찾아오시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말에 찾아가고 통화하고 그런 것들이 못마땅했던 것 같았습니다. 유 씨는 어이가 없어서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정도 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육아가 끝났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제 애 봐줄 일도 없고 쓸모도 없으니 오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매정한 며느리였지만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운 만큼 최소한의 예의는 있을 줄 알았던 자신이 바보였습니다. 그래도 여태 해준 게 있는데 너무 야박한 것이 아닌가. 말도 꼭 이렇게 해야 하나. 매사에 저렇게 자로 잰 듯 칼로 자른 듯 해야 하나 의문이었습니다. 손자 보고 싶어서 밖에서 잠깐 보고 간다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야? 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냥 시집 식구는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구나. 그런 말이 아니라 주말에 쉬는 사람 생각 좀 해주세요. 엄마 요즘 이 사람이 학교에서 좀 피곤한 일이 많아서 그래요. 아들은 그 옆에서 맹하니 자기 마누라 편만 들고 있었습니다. 긴 말 할 거 없어. 그냥 가자. 남편이 먼저 뒤돌아서 버렸습니다. 너희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는 그래도 너희 고생한다고. 애기 이렇게 클 때까지 키워주고 굳은 일 다 봐주고 허리 아파도 무릎 아파도 참고 도와줬어. 그런데 이렇게 필요 없어졌다고 오지도 말라는 건 듣도 보도 못한 천하의 불효자식들이야. 그리고 너희도 언젠가는 시부모가 될 텐데 그때 가서 꼭 똑같은 취급 받길 바란다. 이제 다시는 우리 볼 일 없을 거다. 그러고는 유 씨도 남편을 따라서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아들의 당황한 목소리와 손주의 목소리도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유 씨와 남편은 잔뜩 마음이 상해 며칠 동안 괴로워했습니다. 내 잘못이야. 당신이 그 집에 가기 싫다고 했을 때 당신이 하자는 대로 했었어야 됐는데 괜한 고생만 하게 했네. 됐어. 나쁜 건 아들 며느리지. 난 부모 할 일 다 해줬다고 생각할래. 적어도 나는 후회는 없어. 그놈들은 나중에 우리 죽으면 피눈물 흘리라지 뭐. 그런데 황당한 일은 2달쯤 뒤에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사과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예민해서 그랬다, 어쨌다 했지만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애엄마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원래 그게 성격이에요.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워낙 직설적이고 솔직하고 그래서. 됐어. 네 마누라 성격 궁금하지 않어. 뭐 하러 왔어? 아니, 아들이 우물쭈물했습니다. 사람을 써봤는데 엄마만한 사람이 있어야죠. 아들이 한마디 꺼내니 용건을 마치기도 전에 유 씨가 어이없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시 와서 살림이라도 해달라는 소리야? 아니지? 왜?
내 할 일 끝났다고 다시는 오지 말라며? 일주일에 2번 일하는 분이 오고 있는데요. 마음에 안 차서. 근데 또 5번 부르자니 한 사람 월급 다 나가게 생겼고요. 원래 하면 티가 안 나도 안 하면 바로 티나는 게 집안일이었습니다. 매일 쓸고 닦던 집을 일주일에 2번만 청소하면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겠죠. 안 그래도 깐깐한 며느리 마음에 들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다시 자신을 찾아올 생각을 하는지, 참 아들의 낯짝이 두껍다고 해야 할지, 며느리의 낯짝이 두껍다고 해야 할지, 며느리가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사람의 가면을 쓰고 그런 용건으로 다시 찾아올 수 있는지 신기할 지경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유 씨가 그렇게 속이 넓은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주고 싸게 부려먹던 엄마가 그리웠나 보지? 이러려고 지난번에 건우 엄마가 문자 메시지 보냈구나. 참 뻔뻔하다 너희.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화도 안 나?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셔서 그래요. 요즘 사람들 다 그래요. 근데 예의가 없는 게 아니고 솔직해서 그런 거예요. 2번만 솔직했다가는 시애미 죽이겠다. 너는 솔직한 거랑 무례한 거랑 구분을 못 하는구나. 교사인 네 와이프한테 물어봐라. 둘이 무슨 차이인지? 아, 왜 그러세요? 애도 할머니 찾아요. 그렇게 말하면 알았다고 할 줄 아는지 손주 사랑하는 할머니 마음을 이용해 먹으려는 나쁜 놈과는 더 이상 대화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욕할 것 없었습니다. 아들부터가 천하의 나쁜 놈이었습니다. 유 씨는 휴대폰을 들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해봤자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분해서 꼭 직접 이야기해주고 싶었죠. 네, 어머니. 네 말대로 육아도 끝났고 집안일도 끝났고 너희와 내 사이도 끝났다. 나도 너희 안 찾아가니까 너희도 더 이상 이렇게 나 찾아오지 말어라. 꿈에도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그리고 며느리가 대답도 하기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 엄마. 너도 쫓아내기 전에 네 발로 나가. 아버지 오실 때 됐는데 그러면 너 2발로 곱게 못 나갈 거다. 그러자 아들이 꽁지 빠지게 도망을 갔습니다. 저 미련한 놈이 정말 내 배에서 나온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놈 데리고 사는 며느리도 고생일 텐데 그건 그것대로 쌤통이었습니다. 앞으로 유 씨가 마음 쓰지 않으면 상처받는 일도 없겠죠. 유 씨도 이 나이가 되며 느꼈지만 살다 보면 부모의 도움이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도 아들을 기꺼이 도와주었던 것이고요. 이제는 자신을 위해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아군인 부모를 잃은 셈이니 아들의 삶에 고난이 있어도 다시는 그 손을 뻗지 못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딱하기도 했지만 부모를 부모 취급하지 않는 자식은 이제는 유 씨도 사양이었습니다. 뭐든 참는다고 능사가 아니었는데 여태 아들 며느리가 주는 상처를 참아낸 자신을 후회할 뿐이었습니다.